네, 안녕하세요. 무역학과 거시경제론 네 번째 강의, 내생적 경제성장 이론의 첫 번째 강의 영상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외생적 경제성장 이론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시나요? 뭘 배웠는지? 많은 수식들과 또 많은 수학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 있지만은 음, 그렇게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무책임하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은 시간을 좀 들여서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시고 진득하니 다시 한번 강의 노트를 읽어보신다던가 제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내용은 없습니다. 좀 어색할 뿐이지, 즉 잘 모르는 용어들, 잘 모르는 언어에 의해서, 수학이라는 언어에 의해서 표현이 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공부하셨던 것들과 아주 비슷한, 흡사한, 유사한 수준의 난이도예요. 하지만 이런 분석 방법 혹은 분석 툴을 잘 익혀두신다면은 나중에 분명히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야에 요긴하게 쓰이냐? 거시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우리 일상에 스며드는 그 차원의 문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뭉뚱그려져 있고, 어,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실감하기 힘든 측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살면서 분명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제 전공 분야에 대한 연구나 티칭이 아니더라도 세상을 보는 지혜라든가 혹은 세상을 긴 호흡으로 이해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 눈 이런 것들을 이 거시경제 모형을 통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 동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갈 거예요. 그 이유는 당연히 제가 늦게 준비를 했기 때문인데요. 어, 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너무 시간이 쫓겨서 공부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추석 기간이 이제 껴있기 때문에 추석 기간을 공휴일로서 제외하고 추석 이후에도 이 영상을 보셔도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게끔 기간을 설정해 드릴 테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추석 연휴 동안 부모님 만나 뵙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 완전히 많이 쪄서 원기를 회복하신 뒤에 이 영상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때 아마 큰 집으로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저희 집도 움직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저도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시거든요. 근데 부모님과 이제 합의를 봤죠. 그래서 만나지 않기로 우리는 당분간 얼굴 보지 않기로. 딱히 저희 부모님과 저희 사이가 딱히 뭐 그렇게 불화를 빚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서로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만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열심히 아기들을 보고 부모님은 또 나름 그들의 삶을 사시고 저희는 연휴를 그렇게 보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연휴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굉장히 소중하죠. 가족이 굉장히 소중한데 본인보다 더 소중한 가족은 없어요. 항상 본인 위주로 생각하세요. 그것을 뭐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개인주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가족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는 그런 일만큼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벌초하러 가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성묘도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요. 조상님 조상님은 그 성묘 가시다가 진짜 조상님과 대면 수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조상님 비대면으로 우리가 만나 뵙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비대면으로 만나 뵈면 되고요. 우리가 계신 곳에 이제 조상님이 오시도록 이렇게 잘 꼬시면 되니까 굳이 조상님의 그 이제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곳으로 굳이 이런 시국에 갈 필요는 없겠죠. 오늘은 간단하게 너무 많은 진도를 나가진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외생적 경제성장 이론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래서 왜 내생적 경제성장 이론이 발생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들만 드리겠습니다.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힘이 빠졌다던가 귀찮다던가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런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할 수가 없는, 제 입에서 하고 싶지 않은 막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잘 참았던 것 같습니다. 어,
외생적 경제성장 모형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찾아낸 그 외생적 경제성장 모형 혹은 솔로우 모형이라고 이제 우리가 별칭을 붙인 이 모형의 기본적인 방정식이 있잖아요. 그게 뭐였죠? 여러분들이 그 식을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고사는 아마 제가 치팅 시트를 가지고 오라고 할 거예요. 이것은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아이고 잘못 썼다. 어, 한글로 쓰겠습니다. 어줍지 않게 영어를. 따로 어너운스먼트를 드릴지 아니면 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고 끝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더라고요. 기적적으로.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A4 용지 한 장 분량에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것들을 다 적어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즉, 어, 암기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솔로 모형을 구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거를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우리가 막 1인당 자본량으로 변화시키고 생산함수를, 그 다음에 자본량이 자본량의 증가율을 구하고, 그다음에 자본의 어떤 변화분을 구하고, 그래서 결국 이것을 1인당 자본량의 변화분으로 치환해서 어떻게 그 식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저랑 같이 다 일일이 손으로 풀었잖아요. 그것이 외생적 경제성장 모형 혹은 솔로몬 모형의 핵심인데, 그 파트를 예로 들면은 그거를 다 외우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물론 외우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외워서 시험을 친 경우에요. 학부 때도 그랬고 대학원 가서도 그랬고, 그러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긴 해요. 왜냐면 머릿속에서 덜 빠져나가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때 이제 이것을 발전시킨 그런 모형들을 많이 배웠겠죠. 수업 시간에 이제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 풀이도 있겠죠. 솔루션도 있겠죠. 족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도 족보가 있어요. 그 족보만 거의 책 한 두세 권 분량이 됐는데, 그거를 매일 반복해서 풀면서 그 족보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요. 당연히 머릿속에 안 들어가죠. 근데 그렇게 반복해서 풀다 보면은 저는 문제를 푸는 방법을 잊어버려도 손이 안 와서 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통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학원생이 아니고, 대학원생이면 제가 막 조지고 막 부시고 갈고서라도 그렇게 만들겠지만은, 대학원생이 아니고 학부생이시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과목도 많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거 외에 다른 고통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저는 여러분들을 고통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만 다른 사람 걸 보지 말자, 컨닝은 하지 말자 라는 차원에서 A4 용지 한 장 분량은 A4 용지 한 장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거기에 깨알같이 써면 되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으로 가지고 오고 싶으신 지식 혹은 정보들을 다 적어 오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그걸 요약해서 적어 올 수도 있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제가 어, 드린 기출문제의 솔루션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 솔루션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물론 시험 문제는 기출 문제와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판가름 짓는 가장 중요한 아마 요소는, 새로운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그 솔루션이 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서술을 할 수 있는, 즉 문제 풀이 능력과 서술 능력이 한 50대 50 정도로 요구돼요. 때문에 기존의 기출 문제를 다 적어 오셔도 아마 새로운 문제를 그것과 똑같이 적어내면은 당연히 틀리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거 어떻게 푸는지 프로블럼 솔빙 능력을 보고 싶으니까요. 해석 같은 경우에는 적어온 것을 참고해서 쓰실 수도 있겠지만은, 특정 솔루션 혹은 특정 변수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것이기 때문에 제너럴한 답변,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렇게 하는 제너럴 답변을 쓰셔도 풀 크레딧을 받지는 못하실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도대체 왜 적어오라고 하시나요? 라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깨닫게 되시겠지만, 이거를 만약에 외운다고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외울 부분이 굉장히 많아져요. 수식이 몇 줄 막 계속 한 예제당 수식이 몇 줄씩 이렇게 이어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 단원에서 볼 모형이 크게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각각의 모형에 대한 솔루션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외워서 푸시려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경제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암기하실 필요는 제 생각엔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치팅 시트를 적어오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치팅 시트를 적어서 모두가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솔로우 모형의 기본 방정식. 여기서 우리가 솔로우 모형이라고 한다는 것은 외생적 경제성장 모형을 얘기해요. 이거는 모두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즉 1인당 자본량의 변화분은 1인당 생산함수에서 저축률을 곱한 것에서 1인당 자본량의 인구 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을 더한 계수를 곱한 것을 뺀 것. 제가 말로 하니까 더 어렵네요. 그냥 식으로 보면 더 간단할 것 같아요. 이것이 솔로우 모형의 기본 방정식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1인당 자본량을 한계적으로 한 단위 투입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사회의 베네핏, 즉 한계적인 이득은 이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생산함수에서 전체 생산함수는 산출량이죠. 이 산출량에서 소비되는 부분 빼고 투자되는 부분만큼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것이 바로 자본량 한 단위가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축과 투자는 똑같으니까요. 이것이 이제 1인당 자본량의 증가분인데, 증가분의 어떤 파지티브한 부분인데 네가티브한 부분도 있어요. 얼마만큼 재해줘야 되냐 그러면은 1인당 자본이 한 단위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 혹은 한 단위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코스트만큼을 빼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감가상각률에 인구 증가율을 더한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인구 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은 모두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기본적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즉 상수값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몰 s, 세이빙 레이트, 저축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즉 퍼센테이지 값으로 주어지는 상수값입니다. 이 부분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겠죠. 즉 1인당 자본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우리는 인구 증가율 그리고 감가상각률만큼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감가상각률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인구 증가율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차원, 이 디멘션은 1인당 변수 차원입니다. 즉 전체적인 인구가 증가할 경우 전체적인 산출량에는 파지티브한 영향을 주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인구라고 하는 것은 경제 활동 인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즉 레이버 포스를 의미해요. 때문에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체 산출량도 증가할 수 있을 테니까 분명히 파지티브한 영향을 줄 겁니다. 즉 전체 GDP, 1인당 GDP가 아니라 전체 GDP는 인구 증가율만큼 계속 증가할 거예요. 하지만 1인당 자본량 그리고 1인당 생산함수 같은 경우에는 인구 증가율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독립변수 자체가 1인당 자본량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즉 분모 파트에 인구가 들어가요. 1인당 GDP per capita나 1인당 자본량이나 분모 파트에 이게 들어가잖아요. 즉 양변을 또 로그를 취한 다음에 미분을 해볼까요? 그러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이 부분이 인구 증가 n이잖아요. 즉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1인당 자본량의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만큼 손해인 거예요. 분모 파트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로 빠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솔로우 모형의 기본 방정식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혹은 정상 상태에서의 균형값도 구해봤죠. 즉 정상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에는 총 5가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인구 증가율, 감가상각률. 이거는 네거티브하게 영향을 미치고요. 즉 정상 상태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정상 상태 수준을 올리는 것도 존재하겠죠. 예를 들어서 알파, 즉 자본 수익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 즉 전체 노동 생산 요소와 자본 생산 요소에 대한 요소 소득을 1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자본 소득에 해당이 되는지 그것을 알파라고 우리가 정의 내렸고, 그 다음에 저축률,
저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투자도 늘어나니까 투자가 늘어나면은 1인당 투자도 늘어나겠죠. 1인당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1인당 자본 스톡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1인당 자본 스톡이 늘어나면 당연히 정상 상태에서도 높은 수준에 도달하겠죠. 왜냐면 투입되는 생산 요소 1인당 자본량이라는 하나의 독립 변수 인풋이 그만큼 증가하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A라는 놈입니다. 이 A라는 놈은 총 요소 생산성 혹은 TFP로 정의가 돼요. 이거는 전체 GDP에서 이 앞에 붙은 개수였어요.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그냥 주어진다고 가정을 합니다. 솔로몬 모형에서는요. 근데 나머지 4개 요소, 이 나머지 4개 요소는 쉽게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하나하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제부터 경제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자본소득의 상대적인 비율, 이거 쉽게 안 변해요. 한 나라가, 여러분들 국제무역 이론 배우셨죠? 혹은 아직 안 배우셨다면은 무역학 원론 혹은 국제통상론 이런 1학년, 2학년 과목에서 아마 리카르도 모형 혹은 고전적 모형 혹은 헥쇼올린 모형 이런 모형에서 비교 우위라는 말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제학 원론에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한테 경제학 원론 들으신 분들은. 저는 경제학 원론에서도 교육으로부터 이득 파트를 한번 했거든요. 이 비교의 이론에 의하면 한 나라에 비교 우위를 가져다 주는 것은 생산 요소의 부존 양에 달려 있잖아요. 즉 상대적인 생산 요소의 부존 양에 달려 있고, 노동이든 자본이든지 풍부한 자원을, 풍부한 생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그 자원 집약적인 상품에 집중해서, 즉 스페셜라이즈 해갖고 그 제품을 수출하고 거기서부터 교육으로부터 이득을 얻는다. 이것이 비교 우위 이론이잖아요. 헥쇼올린 모형, 그리고 헥쇼올린 모형이 이 내용이고요. 리카르도 모형 거기서부터 조금 더 심플리파이된 버전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기본적인 고전적인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은 그 나라의 자본에 좀 더, 그 나라에서 자본이 좀 더 풍부한지 노동이 좀 더 풍부한지는 아예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대로 넘어와도 그 가정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방글라데시를 예로 들까요? 방글라데시는 아주 대표적인 노동 풍부국이죠. 그리고 노동 집약적인 텍스타일 산업에 전 국민 중 약 92%가 종사를 합니다. 방글라데시가 앞으로 10년, 20년 혹은 30년 안에 자본 풍부국 혹은 자본 집약적인 상품을 만들어내는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노라고 얘기하겠죠.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산업을 트랜지션 시킨 국가는 전 세계에서 손으로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지난 50년간이요. 그 중에 한 국가가 바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신 한국이라는 국가예요. 한국은 1960년대, 70년대에는 지금의 방글라데시처럼 텍스타일 산업, 즉 섬유 산업에 집중했어요. 그것을 만들어서 팔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 만들고 있는 주력 상품은 뭐가 있죠?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모두 굉장히 자본 집약적인 고도의 기술과 고도의 자본력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중공업 혹은 지식 산업 위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바이오 산업 혹은 바이오 케미스트리 산업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소위 말하는 고용 창출 능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떨어지는, 그냥 자본, 설비, R&D 이 분야에 굉장히 특화된 산업들이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다른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는 이 알파가 거의 변하지 않아요. 알파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본소득의 상대적인 비율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본소득의 상대적인 비율은 어디서 오나요? 비교 우위로부터 옵니다. 헥쇼올린 모형을 잘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즉 이거는 쉽게 변하지 않는 변수예요. 저축률 S 어떨까요? 저축률 S는 정부 정책에 의해선 최소한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트렌드에 의해서 변하긴 하지만은 그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경제적인 이벤트가 있어야지만 바로 이 저축률 S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태어나시기 전에 아마 대부분의 이 수업을 듣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1998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일 텐데, 1997년, 98년에 한국에 굉장히 큰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얼마나 큰 경제 위기였냐 그러면 한국이란 나라가 거의 부도가 날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 위기, 그때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그 위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경제 성장률이 네거티브로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즉 항상 발전만 하던 국가였는데 그 위기 때 1999년인가요? 98년인가요? 처음으로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유일하게 그때가 한 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아마 네거티브 그로스 레이트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정도 충격이 오면은 사람들이 저축에 대한 성향이 바뀌게 돼요. 그 나라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컬렉티브하게 저축과 투자에 대한 소위 말하는 애티튜드가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변화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위기는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게 아니죠.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어떻게 보면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위기예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운이 없게도 98년에 한 번, 2008년에 한 번, 그리고 이번에 2020년에 한 번, 지난 30년간 총 3번의 굉장히 한 세기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위기를 지금 세 번째 겪고 있는 국가인데 이런 경우가 사실 흔치는 않거든요. 어쨌든 저축률도 쉽게 변하지 않는 혹은 외행적으로 주어진다는 가정이 그렇게 굉장히 앱노멀하지 않은 그런 변수입니다. 감가상각률 이것도 그 나라의 전체적인 기술 수준이라든가 기술 수준이라고 하면 여러분 헷갈리겠다. 그 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비즈니스의 총합 그 비즈니스 활동의 결과물로서 감가상각률이 나오는 것이지 이거를 정책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즉 내생적으로 경제 주체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변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인구 증가율 이거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이슈이긴 한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인구 증가율이 그 나라 경제 주체가 판단을 해서 변화하는 변수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트렌드가 역시 쉽게 변하진 않을 뿐 아니라 경제학적으로 이 인구 증가율의 트렌드를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큰 한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그 소위 말하는 기대 출산율이라는 게 있죠. 이 기대 출산율은 그 나라에서 랜덤하게 뽑아낸 평균적인 여성 한 명이 소위 말하는 이제 폐경이 올 때까지 가임 기간 동안 기대하는 자녀 수예요. 출산할 수 있는 자녀 수예요. 그게 2명 이상이 되어야지 그 나라 인구가 유지가 되거나 증가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작년 기대 출산율이 0.8명인가 0.7명인가 그랬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책적인 실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냐?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대전이나 세종시에서 아이를 한 명 낳으세요. 남자든 여자든 결혼해서 혹은 결혼 안 하고 동거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실혼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건 안 낳건 똑같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그러면은 출산 장려금이라고 해서 한 100만 원 주거든요. 그리고 아이 한 명당 한 달에 30만 원씩 다달이 기저귀 값을 줘요. 물론 이름은 뭐 아이 돌봄 쿠폰인가 뭔가 해서 나오긴 합니다만 그럼 그 30만 원이라는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아이를 한 명 낳기에 충분한 인센티브냐 하면은 100이면 100 노라고 얘기하겠죠. 즉 정책이 아이를 안 낳기로 결정한 사람을 아이를 낳게끔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우리나라의 정책에 의해서 혹은 경제 주체의 어떤 능동적인 그리고 집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아이를 낳으려는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게 바뀐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2명 이하로 떨어진 최초의 시기가 1994년이거든요. 1994년에 1.4명인가 찍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19년에 0.78명대 하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1997년 굉장히 큰 경제위기가 오기 전부터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00% 정부 입장에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변화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작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거는 이미 1994년에 예견이 된 거예요. 이미 1994년에 2명 이하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계속 1.3명, 1.2명대가 유지가 되고 그 부족한 분만큼 이민이 들어오지 않고 이것을 이미 우리는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년 후에는 우리나라는 경제활동 인구가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밑으로 떨어지겠구나라는 거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던 팩트였어요. 사실이었던 거죠. 왜 이렇게 됐냐? 어떤 경제적인 이유에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이를 안 낳았을까요? 1994년에 출산율이 갑자기 떨어졌던 이 무렵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0%를 거의 찍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대학교 졸업하면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무조건 대기업에 들어가던 시절이었어요. 오히려 막
삼성이나 현대는 그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가는 그런 대기업이었어요. 굳이 대기업을 왜 가 내가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완전 상황이 달라졌죠.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당시 그렇게 잘 살던 때에도 왜 아이를 낳지 않았을까?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정책적으로도 경제 정책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사회 전체적인 문화, 트렌드 혹은 철학이 1990년 초반부터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사회로 집 밖을 나가서 사회로 나가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1990년대 초부터예요. 이게 정부 정책으로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그냥 그 사회가 성숙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사회의 성숙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진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희 어머니를 예를 들면은 평생 가정주부로 지내셨어요. 1953년생이시거든요.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드물게 그 나이 해대에선 드물게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저랑 똑같은 대학교를 졸업하셨어요. 제 학교 선배죠.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근데 아주 당연하게 저희 아버지랑 결혼을 하시고 직업을 갖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저희 누나를 낳으시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한평생 직업을 가질 생각도 안 하시고 사셨죠. 지금 같으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소위 말하는 롤모델은 아닌 거죠. 여성분들에게. 좋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직장을 아예 가질 생각도 안 한다.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고개를 갸우뚱거릴 만한 일이지만 그 당시 저희 어머니가 사시던 때에는 그 굉장히 자연스럽고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이 사회로 진출해서 거기서 똑같이 직업을 갖고 자기 수입을 갖고 생활을 한다. 여기까지는 지금 사회적으로 완전히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1990년대에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즉 인구 증가율은 내생적으로 변화하고 에볼루셔나이즈 하는 건 맞지만은 이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 굉장히 트리키한 변수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경제 정책가들이 정책에 의해서 이 트렌드를 인구 증가율이라는 트렌드를 바꾸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번에 제가 오늘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전남 영광군에서 출산율이 2명을 넘어섰대요. 그 시골 동네에서. 왜 그러냐 봤더니 출산 지원금 이런 걸 엄청 주는 거예요. 아이를 5명, 6명 낳으면은 한 명당 3천만 원을 준대요. 이건 정책 자체가 미친 거죠. 그리고 5명 낳으라고 그 영광 군수가 강요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성한테. 정책 자체가 굉장히 크레이지한 정책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영광군이 정책적으로 성공을 거뒀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우습죠. 꼴이. 양적인 부분, 퀀티타티브한 부분에만 집착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낮은 출산율이 소위 말하는 여성의 어떤 독립성 혹은 여성 지위 향상과 굉장히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우리와 같은 경험을 이런 출산율의 저하 경험을 이미 몇십 년 전에 경험한 선진국의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미 다 밝혀진 바입니다.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뭐가 있냐? 뭐 경제 성장률, 그 여성의 수입, 그 다음에 이혼율 이런 여러 가지 리저너블한 팩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 사실상 거의 영향이 없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나와요. 예를 들면은 그 가게의 수입이 낮으면 낮을수록 아이를 안 낳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반대로 나옵니다. 수입이 없으면 없을수록 아이를 더 많이 낳아요. 아이라는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세대는 글렀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 한 명만 성공해라 라는 입장으로 더 많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거긴 오히려 그 영향력이 플러스로 나와요. 가장 유의미하게 나오는 변수는 바로 그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있냐 없냐, 혹은 그 여성의 어머니가 그 여성에게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냐, 즉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얼마만큼 높은 디그리를 받게끔 교육을 시켰냐,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동등한 어떤 수입을 얻으면 얻을수록,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면 획득할수록 출산율은 낮아지는 거죠. 왜냐면 여성 입장에서는 사회적 참여와 출산에는 분명히 대체 관계가 있거든요. 남성분들은 잘 체감하실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여성들에겐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몸에 와닿는 절박한 그런 팩터인 거죠. 때문에 인구 증가율도 사실 정책적으로 혹은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긴 얘기를 왜 드리냐 그러면, 그렇다면은 경제학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우리가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행 변수는 바로 요 A 하나만 있다는 거죠. 이 경제 성장 모형의 틀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을까요? R&D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교육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초중고등학교 때 부모님께 회초리 맞아가면서 학원을 다니고, 학원 어떻게든 빼먹으려고 노력하고 막 옥상으로 담배 피러 가시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동경하고 굉장히 살고 싶어 하시는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서구 사회들, 그리고 일본만 하더라도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글을 읽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뭔가 소외를 당하기 시작하죠. 즉 TV도 웬만하면 볼 수 없고, 요즘같이 자막이 많이 나온 시대에 TV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울리는 것 자체가 힘들어져요. 사회적인 참여도 힘들어지고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힘들어요. 특히 좋은 직장은 거의 못 구하겠죠. 요즘에는 편의점 알바도 한글 읽을 줄 알아야지 편의점 알바 보잖아요. 찍어야 되니까, 바코드 찍고 계산 숫자 읽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우리나라 가능한 이유는 문맹률이 거의 제로이기 때문이에요. 문맹률이 제로인 이유는 정책적으로 초등학교가 그리고 중학교가 위무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즉 최소한의 교육을 나라에서 책임을 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입이 많은, 즉 금수저 아이들도, 수익이 낮 집안의 수입이 낮은 좀 흑수저 아이들도 동등한 교육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무상급식이라든가 교복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이러한 정책이 10년, 20년 반복이 되면서 수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레이버 퀄리티 자체가 확 올라갔어요. 나중에 우리가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의 한 부분으로서 이 현상을 관찰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행사하면서 어떤 가정이 깨지게 돼요. 이거에 의해서. 그만큼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로 가시면은 또 하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이제 지목할 수 있는 게 바로 R&D예요. R&D는 바로 이 총 요소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요인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도 대덕연구단지 연구원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전민동 엑스포 아파트, 그리고 저쪽 어딥니까? 아무튼 우리 충남대 위쪽에 있는 많은 대덕연구단지, 거기 계신 분들이 하는 게 바로 이 R&D잖아요. 우리나라 R&D의 중요한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GDP 대비 R&D 비율, 따로 씁시다. 잠시만요. 헤헤이, 엉망진창이구만. 한국의 R&D. 한국의 R&D에서 왜 얘기하냐? 총 요소 생산성 TF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GDP 대비 R&D 비율이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와 이 GDP 대비 R&D 비율 세계 랭킹을 다투는 국가는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특수성이 있죠. 거기가 기술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예요. 주변 국가들보다 군사적인 기술 수준이 뛰어나야지 살아남잖아요. 거기는 매일매일이 전쟁의 국가니까. 순수하게 과학기술 혹은 테크놀로지에 이렇게 많이 GDP 대비해서 투자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탑입니다. 왜 이렇게 탑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는 뭐 한에 빠져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바로 국가가 주도해서 국가가 직접 투자하는 R&D 투자가 전체 투자의 50%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즉 전체 R&D에서 국가가 어떻게든 관여하는 부분이 50% 정도라는 건데, 이거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높냐 그러면 중국 같은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국가도 50%가 안 돼요. 즉 기업 주도로 보통 R&D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R&D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바로 GDP 대비 R&D 비율을 세계 1위로 끌어올린 중요한 이유입니다. 즉, 요 두 개를 합치면은 우리나라의 총요 생산성, 우리나라 전체적인 기술 수준은 정책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비정책적인 부분 뭐가 있을까요? 교육? 우리가 교육 얘기했죠.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예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총요 생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우리는 아주 논리적으로 인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얘를 외생 변수라고 가정하는 솔로우 모형이 최소한 우리나라 상황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즉, 요 A라는 놈은 내생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우 모형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솔로우 모형이라는 그 모형 분석 툴, 우리가 봤던 솔로우 모형의 기본 방정식은 그 자체로 우리한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많은 성장 이론들, 우리가 앞으로 총칭해서 내생적 성장 이론이라고 부른 이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솔로우 모형의 분석 툴을 그대로 가져가요. 그 위에 뭔가 하나씩 더 얹는 겁니다. 즉 숟가락을 하나씩 더 얹으면서 더 나은 모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솔로우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이후에 나온 많은 경제 성장 이론 모형들이 솔로우 모형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을 하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